결혼 40년 차. 문득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아직도 나를 사랑하긴 할까? 사소한 말다툼, 안 맞는 생활 습관, 대화 없는 식탁. 그저 익숙함에 기대 사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졸혼을 택했습니다. 결혼은 유지하되 각자의 삶을 사는 거죠. 자유로웠고 처음엔 홀가분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끝엔 상상도 못한 외로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묻습니다. 진짜 자유란 과연 혼자만의 시간일까요? 아니면 다시 손을 잡을 용기일까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나는 졸혼 때문에 모든 걸 잃을 뻔했다. 아내를 잃을 뻔했고, 더 솔직히 말하면 나 자신을 잃을 뻔했다. 지금 내 나이 73. 3년 전칠순 앞두던 그 무렵, 아내와 나는 조용히 졸혼을 합의했다. 아이들은 이미 모두 결혼해 제 가정 꾸리고 손주들까지 생겼다. 집 안에는 늘 우리 둘뿐이었는데 이상하게도 더 외로웠다. 예전엔 저녁밥 먹으면서 서로 투닥거리며 얘기도 하고 주말엔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도 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대화를 해도 내용이 없었다. 오늘 날씨가 좀 흐리네. 무릎이 쑤셔서 잠을 설쳤어. 이런 말만 오갔다. 웃음도 줄었고 싸움도 줄었다. 그저 서로 피하며 조용히 사는 게 편한 줄 알았다. 마치 오래된 가구처럼 버리자니 아깝고 쓰자니 불편한 그런 관계였다. 그래서 그날 아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을 때 우리 조금 떨어져서 살아보면 어떨까? 서로를 위해서. 나는 이상하리만큼 가볍게 그래, 그것도 좋겠네. 하고 대답해버렸다. 그때는 그게 성숙한 선택이라고 믿었다. 각자 원하는 삶을 살고 서로에게 기대하지 않아서 다툴 일도 줄고 그렇게 하면 남은 여생이 더 평화로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건 성숙함이 아니라 도망이었다. 책임을 내려놓고 싶었던 나의 나약함이었다. 졸혼을 하고 나서 처음 몇 달은 정말 마음이 편했다. 아침 늦게 일어나도 잔소리하는 아내가 없었다.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서예 교실 다니고 산책 모임 나가며 자유를 누렸다. 그때는 내가 새롭게 태어난 줄 알았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렇게 자유로운데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아무도 없는 집안이 유독 차갑게 느껴졌다. 밥을 먹어도 꼭 무언가 빠진 느낌이 들었다. 나는 그걸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이미 무너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더 흐르면서 나는 점점 위험한 길로 걸어 들어갔다. 내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작은 일에도 칭찬을 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흔들리고 아내에게는 말하지 못할 비밀이 하나둘 쌓여갔다. 그 모든 선택들의 가장 밑바닥에는 아내는 신경 안 쓰겠지. 우린 이제 각자의 삶을 사는 사이니까. 라는 착각이 깔려 있었다. 하지만 진실은 이거였다. 졸혼은 우리 삶을 갈라놓은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갈라놓고 있었다. 그때 나는 몰랐다. 졸혼이 불편함은 줄여줄지 몰라도 우리 사이의 믿음과 책임까지 함께 덜어가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말로만 서로의 자유를 말했지. 정작 가장 중요한 마음의 안전망은 버려버렸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를 남긴 선택을 했다. 아내와의 거리 그 작은 틈 하나가 나를 폭풍 속으로 밀어넣었다. 그리고 그 폭풍은 우리 부부의 삶을 모두 삼켜버릴 뻔했다. 그 이야기는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 말을 먼저 전하고 싶다. 졸혼은 자유가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외로움이다. 나는 졸혼 때문에 아내를 잃을 뻔했다. 가정을 잃을 뻔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 지켜야 할 나 자신의 존엄과 판단까지도 잃을 뻔했다. 3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깨닫는다. 그때 내가 자유라고 생각했던 건 사실 사랑을 놓치는 순간이었다는 걸.
돌이켜보면 우리를 지치게 만든 건 거창한 사건이 아니었다. 하루하루 쌓이는 아주 사소한 차이들. 그 작은 미세한 독 같은 것들이 서서히 마음을 갉아먹고 있었다. 아내와 나는 참 다르게 살아왔다. 나는 새벽 5시면 눈이 번쩍 떠지는 사람이고, 아내는 밤 1시 넘어서야 드라마를 끄는 사람이었다. 나는 부지런히 살아야 한다는 말이 몸에 배었고, 아내는 오늘 하루만 잘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왔다. 처음엔 이런 차이가 사랑스러웠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작은 차이들이 상처가 되고 피로가 되고 서로를 멀어지게 만드는 벽이 되어갔다. 아내가 늦게까지 TV를 보면 나는 잠을 설치기 일쑤였다. 소리 좀 줄여. 줄였는데 당신 예민한 거 아니야? 이런 대화가 반복되며 우리는 점점 짜증나는 사이가 되었다. 식사도 문제였다. 나는 오래전부터 새끼는 반드시 제때 챙겨 먹어야 한다는 사람이었다. 반면 아내는 입맛 없으면 안 먹어도 된다는 사람. 냉장고에 반찬 하나가 사라졌다고 말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여보, 냉장고에 있던 멸치볶음 어디 갔어? 그거 유통기한 지난 거잖아요. 버렸죠. 아니, 내가 어제 확인했어. 멀쩡했는데. 아이고, 유통기한 좀 보면 어때요? 안 먹을 거면서. 대화는 늘 이렇게 끝났다.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인데 왜 그토록 서운했던 걸까? 집안 청소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하루에 한 번씩 청소기를 돌려야 마음이 편했지만 아내는 주말에 한 번 몰아서 하면 되지. 라는 스타일이었다. 어느 날은 이불 세탁 주기를 놓고 싸웠다. 나는 얼마나 됐다고 안 빨아? 라고 했고 아내는 말없이 방문을 닫아버렸다. 문 닫히는 소리가 얼마나 날카롭게 들리던지.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더 이상 부부 싸움을 하는 게 아니었다. 그저 하나의 집에서 서로 맞지 않는 생활 리듬을 강요하는 동거인에 가까웠다. 그런데도 나는 그걸 인정하기 싫었다. 원래 부부는 다 이런 거지. 나이 들면 대화도 줄어들기 마련이지. 스스로 그렇게 합리화하며 버텼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건강검진 결과지를 들고 와 소파에 앉았다. 표정이 좋지 않았다. 심장 기능이 약해졌다는 진단이었다. 아내는 한숨만 쉬었다. 그런데 나는 정말 못난 말을 하고 말았다. 그러게 운동 좀 하라니까. 맨날 집에서만 있으니까 그렇지. 그 순간 아내의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긴 침묵을 흘렸다. 그 모습이 지금도 내 가슴을 후벼 판다. 아내는 서운함을 드러내지도 않고 화를 내지도 않았다. 하지만 침묵 속에 담긴 그 무게의 그 체념은 내 마음을 서늘하게 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다.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멀어졌지? 언제부터 내 말이 아내를 다치게 하기 시작했을까? 작은 차이는 한두 번의 말다툼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차이가 반복되면 오해가 되고 오해는 마음의 벽이 된다. 그리고 그 벽은 나중에 수십 년을 함께 살았던 부부마저 서로의 얼굴을 모르겠다고 느끼게 만든다. 나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작은 일들이 쌓여 우리를 점점 지쳐가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날 우리는 오래된 결혼 생활의 끝자락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거실 식탁, 늘 밥을 먹고 TV 보며 이야기를 나누던 그 자리였다. 하지만 그날은 무언가 끝을 정리해야 하는 사람들처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웠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우리 각자 살아볼까? 나는 대답을 망설이지 않았다. 이미 마음속에서는 수없이 떠올렸던 문장이었으니까. 당신도 그게 좋겠어요?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이러느니 서로 편한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서로에게 지쳐버렸다는 뜻이었으니까. 그날 이후 우리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앞으로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혼은 아니지만 함께 살지도 않는 관계. 법적으로는 부부지만 생활은 완전히 분리되는 삶. 어쩌면 이혼보다 덜 아프고 덜 잔인한 방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적어도 그땐 그랬다. 우리는 하나씩 규칙을 만들어 적어 내려갔다. 각자 집을 따로 둔다. 한 공간에서 부딪히며 상처받지 않기 위해. 재정은 1년에 한 번만 점검한다. 생활비나 소비 패턴으로 서로 눈치 주지 않기 위해. 건강 문제는 본인이 책임진다. 상대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서로의 일상에는 간섭하지 않는다. 너는 너, 나는 나의 철저한 분리. 이성 교류에 대해 묻지 않는다. 어른끼리의 자유라며 애써 정의한 마지막 규칙. 우리는 그렇게 조용히, 아주 조용히 결혼을 반으로 나누었다. 정말 웃기지 않은가? 그 어떤 부부도 신혼 때 이런 규칙을 꿈꾸진 않았을 텐데. 우리의 노년은 규칙을 적어 놓는 것으로 끝을 맞이하고 있었다. 짐을 정리하는 마지막 날, 아내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창가 쪽에 놓여있던 알로에 화분 하나를 들었다. 그리고 내게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이건 당신이 잘 키우더라. 대신 물은 잊지 말고 줘요. 그 말이 마치 잘 지내요. 라는 인사도 건강하세요. 라는 기도도 아닌 듯하면서도 모든 마음이 담겨 있는 듯했다. 나는 그 작은 화분을 받아들고 그저 응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괜히 목이 꽉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내는 신발을 신고 나가면서 끝내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나 역시 베란다 창문으로 아내의 뒷모습을 보면서도 문득 따라 나가 붙잡을 용기가 없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이혼도 아니고 결혼도 아닌 그 어중간한 틈을 조론이라 불렀다. 사람들은 말한다. 해방된 것 같다. 서로 편해질 거다. 싸울 일 없어서 좋겠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날 아내가 내 손에 건넸던 알로에 화분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엔 여전히 뿌리 하나 남아 있었다는 걸. 우리는 서로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 화분 하나가 나와 아내를 잇는 마지막 온기였다는 걸. 그렇게 우리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은 조용한 이별을 시작했다. 누가 봐도 담담하고 어른스러운 선택 같았지만 사실은 마음 한구석이 찢어지는 조용한 결별이었다. 조론을 시작하고 처음 몇 달 나는 솔직히 홀가분했다. 누군가의 숨결을 맞추지 않아도 되고 내 생활 리듬을 남에게 설명하거나 양보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게 내 나이 70이 넘도록 처음 겪는 완전한 나만의 시간이었다. 아침엔 알람 없이 눈 뜨는 대로 일어났다. 부엌에서 밥 냄새 대신 고요가 흘렀고 따뜻한 커피 한 잔 내려 창가에 두면 햇빛이 조용히 컵 가장자리에 내려앉았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무게가 벗겨진 기분이었다.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걸었다.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칠 때 마치 시간까지 천천히 흐르는 것 같았다. 누군가와 발맞춰 걸을 필요도 말을 맞춰 이어갈 필요도 없었다. 그저 내 호흡, 내 걸음에만 집중하면 됐다. 오후엔 도서관에 들렀다. 아내가 좋아하던 에세이 코너를 괜히 지나쳤다가 다른 쪽 책장을 일부러 고르는 날도 있었다.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으니 관심 있는 책을 들고 그대로 두세 시간을 앉아 있는 날도 있었지. 가끔은 기타 동호회에 나갔다. 나이 든 사람들이 서툴게 코드를 잡고 실수하더라도 서로 웃어 넘기는 그 분위기가 좋았다. 사진 모임 사람들과 근교 출사를 갈 때면 산바람이 어깨를 스치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가슴을 시원하게 해줬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었다. 왜 그렇게 해? 그건 좀 아니지 않아? 이제 그만 쉬어. 이런 이야기들로 하루가 채워지는 게 아니었다. 내 침묵은 누군가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았고 내 선택은 누군가의 잔소리를 불러오지 않았다. 그 고요함이 참 달콤했다. 아,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네.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독백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점심으로 편의점 도시락을 데우다. 아, 이거 맛있네. 아내도 이런 맛 좋아했는데. 하고 중얼거렸고 공원에서 이름 모를 꽃이 피어 있는 걸 보면 저건 뭐라고 부르지? 예전에 당신이 말해줬었는데. 하며 혼잣말을 꺼냈다. 심지어 TV를 보다가도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여보, 당신 같지 않아? 라고 말한 뒤 텅 빈 거실을 보고 멋쩍게 웃은 적도 많았다. 말을 해야 할 사람이 사라지자 말은 더 자주 목 끝까지 차올랐다. 누군가에게 건네던 작은 농담, 식사 중에 툭 던지는 의견, 피곤할 때 기대던 한숨까지도 모두 고스란히 내 독백이 되었다. 혼자라는 건 분명 편했다. 하지만 그 편안함 속 어딘가에 작은 구멍 같은 게 있었다. 처음엔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그 구멍 속으로 내 목소리가 자꾸 흘러 들어가는 걸 느꼈다. 이건 맛있네. 저 꽃 이름 뭐였더라? 작고 사소한 말들이 다른 사람을 향해 가기엔 너무 늦어지고 너무 멀어져 버린 어느 순간 나는 그제야 알았다. 혼자라는 건 편할 수 있지만 편안함이 오래되면 외로움이 된다는 걸. 그리고 나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무언가 단단했던 마음이 서서히 허물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사진 동호회에서 윤주 씨를 처음 봤을 때 솔직히 말하면 그냥 성실한 회원 한 사람 정도로만 생각했다. 카메라를 손에 쥔 채 누구보다 일찍 와서 삼각대를 펴고 늦게까지 남아 주변 정리를 도와주는 사람. 조용하지만 사람들 말은 빠뜨리지 않고 다 들어주는 그런 타입이었다. 나보다 5살 아래.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말끝마다 선생님이라는 존댓말을 붙였다. 출사 나가면 사람들 사이에서 허둥대는 나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을 걸었다. 선생님, 이쪽에서 찍어 보실래요? 빛이 여기로 들어와요. 아, 그래요? 나는 그냥 보기 좋은 데서만 대충 눌렀는데. 그렇게 우리는 같은 프레임을 바라보는 사이가 되었다. 어느 날 강가 출사 때였다. 나는 습관처럼 풍경을 찍고 있었는데 윤주 씨가 옆에서 내 카메라 액정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선생님은 풍경도 좋지만 사람을 참 잘 찍으시네요. 사람이요? 내 사진 보세요. 표정이 정말 살아있어요. 그냥 인물 사진이 아니라 그 사람의 하루가 담긴 것 같아요. 나는 잠깐 말문이 막혔다. 살아오면서 일 잘한다 성실하다는 말은 많이 들었어도 내가 찍은 사진을 두고 이렇게 길게 진심 어린 칭찬을 해주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나는 꽃은 찍어도 사람은 어렵더라고요. 내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하자 윤주 씨도 웃었다. 그래서 더 잘 찍으시는 걸지도 몰라요. 어려운 만큼 더 조심히 보게 되잖아요. 그 말이 참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다. 누군가가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살짝 들여다본 것 같은 기분이었다. 그 후로 우리는 출사만 나가면 자연스럽게 짝을 이루곤 했다. 점심시간이면 김밥을 나눠 먹고 사진을 보며 서로의 실수를 웃어 넘겼다. 선생님, 이번엔 또 손가락이 나왔네요. 그러게, 나 아직도 이 버튼이 익숙하지가 않아. 그게 또 선생님 사진의 매력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서 정이 가요. 아내에게선 들어본 적 없던 말들이었다. 잘잘못을 가리기보단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주는 말들. 당신은 왜 그렇게 해? 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도 좋네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 어느 날 카페에서 동호회원들 몇 명이 모여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다가 윤주 씨가 내 컵 앞에 민트차를 살며시 내려놓았다. 선생님은 커피 드시면 속 쓰리다고 하셨죠? 이건 괜찮을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거 드시고 속 편하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순간 당황해서 컵만 바라봤다. 내가 무심코 흘린 말을 기억하고 그걸 챙겨주는 사람. 그 작은 배려가 나이 들어 무뎌졌다고 믿었던 가슴을 이상하게 울리게 했다.
아, 고마워요. 이런 걸 다 기억하네요. 내가 말하자 윤주 씨는 웃으며 말했다. 기억할 만한 사람이니까요. 선생님이.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 발걸음이 가볍다가도 현관 앞에 서면 마음이 묵직해졌다. 문 손잡이를 잡고 한참 서 있었다. 불 꺼진 집안, 조용한 거실, 그 안에 있을 나의 저녁이 떠올랐다. 신발을 벗기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지금 내가 누굴 기다리고 있는 거지? 예전에 나는 퇴근길에 자연스럽게 아내의 얼굴을 떠올리며 집으로 돌아왔다. 오늘 저녁 반찬은 뭐일까? TV는 뭘 보고 있을까?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결국 기대고 싶었던 그 사람. 그런데 그날 밤 나는 커피 대신 민트차를 내려주던 손. 선생님 사지는 사람의 하루가 담긴 것 같다던 그 목소리를 떠올리고 있었다. 나는 당황했다. 그건 분명 선을 넘지 않은 사소한 친절들에 불과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동호회원이었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스스로 선을 그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던 내 모습은 분명 누군가를 기대하고 있었다. 아내도 아니고 그렇다고 윤주 씨도 아닌 것 같은 어딘가 어중간한 마음. 단지 따뜻한 말 한마디에 기억해주는 시선 하나에 늘어져 있던 내 마음이 천천히 살아나는 걸 느끼면서도 한편으론 알 수 없는 불안과 죄책감이 함께 고개를 들었다.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건 언제부터였을까? 나는 현관 앞에 서서 한참 동안 신발을 벗지도 못한 채 그 질문만 되뇌었다. 지금 나는 누구를 향해 문을 열고 있는 걸까? 집 안에 있는 아내일까? 아니면 내 외로움을 달래줄 또 다른 누군가일까? 그 밤 문이 열리는 소리보다 내 마음이 기우는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다. 졸온 후 몇 달쯤 지났을까? 그날도 나는 습관처럼 도서관에 들렀다가 입구 쪽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런데 저쪽에서 익숙한 걸음걸이가 눈에 들어왔다. 가까워질수록 나는 그게 누군지 알 수 있었다. 바로 아내였다. 예전보다 살이 조금 빠진 듯했다. 자주 입던 집안 앞마당용 바지가 아니라 차분한 색의 바지에 단정한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다. 얼굴엔 옅게 화장이 돼 있었고 입술에 바른 색이 묘하게 낯설었다. 눈이 마주쳤다. 요즘 잘 지내요? 내가 먼저 말을 건넸다. 이상하게 여보라는 말이 입끝까지 올라오다가 멈췄다. 아내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응, 뭐 그럭저럭. 도서관 북클럽 다녀. 오늘도 모임 있었어. 당신은? 나는 그냥 책 좀 빌리러 왔어. 대답은 평범했지만 내 목소리가 조금 떨리고 있다는 걸 나 스스로 느꼈다. 그래요. 책 자주 읽는 건 좋은 거지. 아내는 잠깐 내 손에 들린 책을 힐끗 보더니 더 묻지도 않았다. 별것 아닌 대화였다. 날씨 이야기도 아니고 건강 이야기도 아니었다. 그저 잘 지내냐 그렇다는 정도의 안부. 그런데 아내가 그럼 가볼게요 하고 돌아서는 순간 가느다란 어깨선과 조금 마른 등 그리고 혼자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이상하게도 낯설고 또 외로워 보였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아내의 뒷모습이 도서관 문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다. 예전 같으면 같이 가자. 밥은 먹고 다니냐? 이런 말이라도 건넸을 텐데 이제는 그 한마디를 꺼내는 게 어색해져 버린 사이라는 게 가슴을 묵직하게 짓눌렀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는데 이상하게 폰을 들어도 윤주 씨 번호를 누르지 못했다. 오늘도 같이 사진 보러 갈까요? 선생님, 새로운 카페 찾았어요. 이런 문자를 보내던 내 손가락이 그날은 유난히 무거웠다. 대신 나는 엉뚱한 행동을 했다. 오랫동안 들어가 보지 않았던 아내의 SNS 계정을 찾아 들어갔다. 예전에 손주 사진 보겠다고 한 번 만들고 거의 방치하다시피 하던 계정이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사진이 꽤 올라와 있었다. 도서관 북클럽 사람들과 찍은 단체 사진. 책상 위에 펼쳐진 책과 커피잔.
공원 벤치에 앉아 누군가와 나눈 도시락 사진. 아내는 웃고 있었다. 환하게 나와 있을 때는 잘 짓지 않던 표정으로. 사진 속 웃음은 분명 행복해 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웃음을 보는 내 마음은 따뜻해지기보다는 아려왔다. 저 사람들 사이에서 아내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우리 얘기는 혹시 꺼낼까? 내 남편은 말이야. 로 시작하는 문장이 저 웃음 사이에 끼어 있긴 할까 궁금했다. 하지만 차마 묻고 싶지는 않았다. 한 장, 두 장 넘길수록 사진 속 아내는 내가 알던 사람 같으면서도 또 전혀 모르는 사람 같았다. 책을 안 보던 사람처럼 느꼈는데 이제는 북클럽에서 토론을 한다고 했고 혼자 나가는 걸 싫어하던 사람 같았는데 사진 속에선 늘 누군가와 함께였다. 부럽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렇게 어울릴 사람들이 있고 나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웃어줄 수 있다는 게. 그러면서도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다. 저 자리 옆에 원래는 내가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같은 공간에 함께 있긴 했지만 나는 언제부터인가 아내의 세계 밖에 서 있던 사람이었다. 그 사실을 집에선 실감하지 못했는데 작은 스마트폰 화면 속 사진 몇 장이 잔인할 만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그날 밤 윤주 씨에게서 오늘 날씨 좋던데 사진 찍으셨어요? 라는 문자가 왔다. 나는 한참 동안 그 문자를 바라보다가 짧게 이렇게만 답장을 보냈다. 오늘은 그냥 쉬었습니다. 실은 쉬지 않았다. 도서관 앞에서 마주친 아내의 뒷모습. SNS 속에서 환하게 웃던 아내의 얼굴. 그 모든 장면들을 마음속에서 수십 번씩 되감아보고 있었다. 나는 그제야 솔직히 인정했다. 내 마음은 윤주 씨에게 흔들리고 있는 동시에 여전히 아내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그 사이 어딘가 아무에게도 온전히 닿지 못한 채 흔들리는 마음으로 서 있는 사람. 그게 바로 결혼 이후의 나였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베란다 창문 틈으로 찬바람이 스며들 때마다 나는 혼자 있는 이 집의 빈 공간이 더 크게 느껴졌다. 그런데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은행입니다. 예전에 해두셨던 부동산 관련 공동보증 서류. 올해 말에 만기라 갱신 안내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전화를 끊었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그래, 나도 이제 돈 좀 굴려봐야 하나. 이자만 바라보고 있을 순 없지 않나? 그 무렵 윤주 씨와 나눴던 대화도 내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다. 선생님, 요즘 은행에서 안정적인 펀드 상품도 많이 나와요. 원금 보장에 가깝고 이자보다 수익률 좋은 것들 있어요. 요즘 같은 때엔 그냥 넣어두는 게 오히려 손해라니까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처럼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몇 번 소액을 넣어봤다며 그래프도 보여줬다. 적어도 내 눈에는 굉장히 알아보는 사람처럼 보였다. 며칠 뒤 나는 은행을 찾았다. 갱신 안내를 해주던 직원이 이런저런 상품을 설명해줬다. 고객님 연령대에 맞춰서 비교적 안정적인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 펀드는 변동성이 크지 않고 환급률도 높은 편이에요. 중간에 필요하시면 일부 환매도 가능하시고요. 내 손에는 이미 윤주 씨가 적어준 메모가 쥐어져 있었다. 안정형 펀드, 수수료 낮음, 중위험 중수익. 은행 직원이 설명하는 상품 이름이 그 메모와 거의 같았을 때 이상하게 안심이 됐다. 역시 괜찮은 상품인가 보다. 괜히 겁만 먹고 있었네. 직원은 수익률 그래프와 자료를 차례로 보여주며 말을 이었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그냥 예금으로 두시는 것보다 이렇게 일부를 운용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몇 천만 원 정도만 시작해 보셔도 좋죠. 몇 천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노후를 조금 더 넉넉하게 만들기 위한 투자라고 나 자신을 설득했다. 아내 얼굴이 스치긴 했다. 이런 건 상의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올라왔다가 곧바로 우리가 만들었던 규칙이 떠올랐다. 간섭하지 않는다. 각자 재정은 각자 책임. 그래, 우리 이미 합의했잖아. 서로 간섭하지 않겠다고. 이건 내 몫으로 남겨둔 돈이니까 내가 결정해도 되는 거지. 나는 계약 설명서를 마지막으로 한번 훑어보고 서류에 도장을 꼭 찍었다. 여기 마지막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직원의 말에 손을 움직이면서도 가슴 한편이 서늘했다. 하지만 그 감각을 애써 무시했다. 며칠 뒤 일이 터졌다. 그날 저녁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다. 조론을 시작한 이후 먼저 전화하는 일은 거의 없었던 사람이다. 여보, 오랜만에 듣는 호칭이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낮았다. 은행에서 문자가 왔어요. 무슨 문자? 우리 공동명의 계좌에서 몇 천만 원 신규 상품 가입됐다면서요. 순간 내가 서명했던 서류가 눈앞에 떠올랐다. 나는 무심한 척 괜히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아, 그거 그냥 투자 좀 해본 거야. 요즘 이자도 안 붙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다 해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전화기 너머로 아내의 숨소리가 허공을 스쳤다. 이걸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그 질문은 조용했지만 내 가슴에는 번개처럼 내리꽂혔다. 나는 반사적으로 우리의 규칙 뒤에 숨으려 했다. 우리가 간섭하지 않기로 했잖아. 각자 알아서 하기로 했고. 그게 간섭이에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몇 천만 원짜리 결정을 우리 집 공동 재산을 묶어두는 일을 서로 상의하는 게 그게 그렇게 간섭이에요? 나는 입을 열었지만 나올 수 있는 말은 변명뿐이었다. 당신 힘들까 봐 그랬어. 괜히 말해서 걱정시키기 싫었고. 아니요. 아내가 단호하게 말을 잘랐다. 그게 아니라 그냥 나한테 말하기 싫었던 거겠죠. 내 의견이 귀찮았던 거고.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전화기 너머로 아내의 숨이 깊어졌다 얕아지는 소리가 들렸다. 잠시 후 그녀가 힘겹게 말했다. 우리 규칙 만들 때 기억나요? 서로 자유롭게 살자고 했던 거. 그때 난 그래도 큰일은 이야기해 줄 거라고. 어디선가는 여전히 우리라고 생각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그제야 깨달았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규칙은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가르는 벽이었다는 걸. 나는 그 벽을 핑계 삼아 아내의 자리를 지워버리고 있었다. 간섭하지 않기로 했잖아라는 말 뒤에 숨어서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을 혼자 결정해버린 것이다. 전화기 너머 아내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다. 나는 여전히 우리 노후를 함께라고 생각했는데 당신은 아니었나 봐요. 그 말이 내 심장을 깊게 베어냈다. 통화를 끝내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책상 위에 놓인 도장과 은행 서류 사본이 마치 나를 비웃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가 만든 규칙이 결국 이렇게 우리를 갈라놓는구나.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조론이라는 선택이 가져온 진짜 대가를 실감했다. 자유를 얻었다고 믿는 동안 나는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서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떨어져 나가고 있었다. 우리는 같은 아파트에 살면서 서로를 못 본 척한 지 1년 반이 지나서야 다시 같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겨울이 막 끝나가던 어느 아침이었다. 창밖으로 희미한 햇살이 들어와 식탁 위를 비추고 있었지만 우리 사이 공기는 아직 차가웠다. 말보다 먼저 자리 잡은 건 길고 어색한 침묵이었다. 숟가락도 컵도 괜히 소리를 낼까봐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나는 뜨거운 커피만 천천히 저었다. 아내는 눈을 내리깔고 빵을 잘게 잘라만 두고 좀처럼 입에 넣지 못했다. 참 이상한 일이다. 남들 앞에선 웃으며 인사도 하고 안부도 묻는 우리가 정작 50년 가까이 함께 산 사람 앞에선 잘 잤어요? 라는 말조차 쉽게 꺼내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당신 요즘 수면제 먹죠? 나는 순간 고개를 들었다. 아내의 눈빛은 날카롭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그저 오래 지켜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확신 같은 게 담겨 있었다. 내가 알로에에 물 줄 때 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입가에 웃음이 비집고 나올 뻔했다. 현관 옆에 놓아둔 알로에 화분. 조론하던 마지막 날 아내가 내게 건네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이건 당신이 잘 키우더라. 대신 물은 잊지 말고 줘요. 우리가 서로의 일상에서 빠져나간 뒤에도 그 화분만은 마치 시계처럼 우리 둘의 시간을 묵묵히 지키고 있었다. 아내는 계속 말했다. 가끔 새벽에 물 주러 올라와 보면 거실 불이 아직 켜져 있더라고요. 약통도 식탁 위에 있고. 나는 괜히 머쓱해져서 웃으며 얼버무렸다. 나이 드니까 잠이 좀 줄었나 보지. 하지만 아내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 얼굴은 잠이 줄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편하지 않은 사람 얼굴이었어요. 그 말에 나는 더 이상 농담처럼 넘길 수가 없었다. 조용히 한숨을 내쉬고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나도 혼자는 자신 있다고 생각했어. 내 목소리가 내 생각보다 훨씬 작게 나왔다. 당신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지. 근데 아니더라. 아내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가 다시 나를 바라보았다. 나도 그랬어요. 그녀의 입술이 아주 조금 떨리고 있었다. 당신이랑 떨어져 사는 게 처음엔 숨 쉬는 것 같았어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제 시간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다 아내가 살며시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다. 근데 어느 날부터였는지 집에 불 끄고 누우면 천장이 너무 넓게 느껴졌어요. 숨은 쉬어지는 데 사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나는 그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지난 몇 달간 느꼈던 공허함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말이었기 때문이다. 아내는 내가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할 걸 알고 있었다. 내 성격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다. 그래서였을까? 이번에도 먼저 온전히 우리를 꺼내는 사람은 아내였다. 우리 조론도 말고. 아내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냥 새로 시작할래요? 새로? 나는 되물었다. 네. 아내는 작게 웃으며 말했다. 남들 말하는 조론 그런 이름 말고요. 누가 뭐라 부르든 상관없이 그냥 우리 둘이 다시 처음부터 배우자고요. 어떻게 같이 늙어가야 하는지. 그 말이 끝까지 다 전해지기도 전에 나는 이미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그래, 나도 그러고 싶었어. 목이 메어 그 한마디를 꺼내는데도 한참이 걸렸다. 식탁 한가운데 놓인 알로에 화분이 그때 유난히 푸르게 보였다. 마치 오랫동안 물을 참다가 다시 햇빛을 제대로 받은 잎처럼. 우리 사이에도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언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다. 그 아침 우리는 다시 같이 살자는 말 대신 더 조심스럽고 더 깊은 약속을 나눴다. 이제는 서로를 혼자 두지 말자. 그게 우리 부부가 조론의 끝에서 건져 올린 가장 소중한 합의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우리의 시간은 각자의 삶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하루로 흐르기 시작했다. 여러분, 조론을 통해 저는 잠시 자유를 얻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사랑 없이 누리는 자유는 결국 공허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제 곁에는 다시 아내가 있습니다. 우린 여전히 다르지만 이제는 그 다름을 피하지 않고 조금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알로에 화분에 물을 줍니다. 조론 마지막 날 아내가 제게 건네주던 그 화분. 지금도 조용히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관심은 사랑의 다른 이름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함께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키고 싶은 건 무엇이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 솔직히 남겨주세요. 누군가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 오늘도 듣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사랑을 잃지 않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